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상처받지 않을 권리라는 강신주 철학자님의 책을 읽고 있어요. 부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요. 욕망에 흔들리는 삶을 위한 인문학적 보고서. 네, 저희 얼마나 욕망에 흔들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책 뒤편을 보니까 또 이렇게 쓰여 있네요. 자본주의, 형형색색의 어둠 혹은 바다 밑으로 뚫린 100만 킬로의 컴컴한 터널. 여길 어떻게 혼자 걸어서 지나가? 진은영의 7개의 단어로 된 사전 중에 자본주의가 언급된 부분인가 봅니다. 그래요. 자본주의가 형형색색의 어둠, 이게 반어법이죠. 형형색색의 어둠. 분명히 어둠인데 형형색색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둡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게 하는 그런 형형색색의 것들, 가면들로 온통 치장한 그런 100만 킬로의 컴컴한 터널. 더군다나 그 터널은 바다 밑으로 뚫린 100만 킬로의 컴컴한 터널. 이런 터널을 어떻게 무서워서 혼자 지나가겠습니까? 어떻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터널을 무사히 잘 통과하려면 제정신을 가지고 온전하게 영혼을 털리지 않고 이 자본주의라는 이 컴컴한 터널 안에 갇혀서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바치지 않고 어떻게 당당한 그 빛으로 뚫고 나아갈까요? 그런 도움이 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강신주 박사님이. 그래서 이 책을 집필을 하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유화라는 시인과 보드리아르라는 철학자를 소개하는 그런 이제 네 번째, 책의 위치상으로는 네 번째니까 제일 마지막 짝이에요. 유화와 보드리아르가 총 4개의 네 사람들의 짝으로 구성을 해놓으신 책인데, 아무튼 오늘은 유화 시인과 보드리아르의 사색을 만나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가 먼저 읽어보았죠. 전에도 읽어보았고 보았지만 이런 짧은 클립으로 내용을 다 전달해드릴 수는 없어요. 지식적인 내용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전달해드리기 조금 제게 편한 그런 부분들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산업 자본주의에서 자유란 분명 소비의 자유입니다. 돈이 부족하거나 아예 돈이 없을 경우 우리가 부자유의 느낌, 심지어는 심각한 우울증을 느끼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신을 타인과 구별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상품들을 구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울증을 겪습니다. 우울할 때마다 백화점에 들려 쇼핑을 하는 여성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일 겁니다. 돈이 없으면 우울하고 돈이 있으면 명랑해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산업 자본이 우리의 욕망을 길들이는 데 성공했다는 분명한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자유와 부자유의 느낌을 자신만의 고유한 느낌이라고 믿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자신이 산업자본에 길들어 그런 자유 혹은 부자유의 느낌을 가진다는 사실 또한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망각은 더 심각한 다른 종류의 망각을 낳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비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노동자라는 사실입니다.
산업자본주의가 전체 사회를 마치 소비사회인 양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진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이 노동자로 내몰고 그렇다는 사실조차 우리가 망각하도록 만들려고 한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생산 현장에서 동료들과 노동자로서 유대감을 느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잉여가치의 분배를 두고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갈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소비 현장에서 우리는 산산이 분열되고 고립됩니다. 다시 말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때 우리는 옆 사람도 나와 같은 노동자라는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드리아르의 말대로 서로 무관심한 군중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서로 무관심한 군중이라는 보드리아르의 표현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무관심이란 표현은 자신이 노동자라는 사실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만을 의미합니다. 사실 서로 무관심한 듯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군중은 서로 결코 무관심해질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들이 백화점과 같은 화려한 소비시장에 들르는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지 주시합니다. 이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부류 혹은 어떤 계층의 사람인지 단박에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부러움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남들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관심한 척 보이지만 실은 더 치열하게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쟁이 백화점과 같은 소비시장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허영의 전쟁터로 내몰수록 산업자본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소비 영역에서는 보드리아르의 말대로 소비의 대상이 지위의 계층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소비의 계층화는 생산 과정에서의 계층화와는 다르게 전개된다는 겁니다. 생산 과정에서와는 달리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층화는 결코 집단적 연대의식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보드리아르가 말했듯이 소비 대상이 가령 사람들을 고립시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원리적으로 고가의 소비 대상이라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후유증은 크게 남겠죠. 어떤 소비 대상이라도 원칙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소비시장에서는 지위의 계층화를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산 과정에서의 노조와 같은 집단적 연대의식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소비시장의 연대나 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허영과 욕망의 각축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소비사회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유대감을 소비자들 사이의 경쟁적 허영심으로 변질시킵니다. 이에 휩쓸린 소비자들은 자기과시의 치열한 소비 경쟁에 빠져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연대의 전망을 잃고 고립된 개인들로 산산이 분해되고 맙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최근 산업자본의 경향입니다. 산업자본의 소비 논리는 이제 한 인간의 내면마저도 산산이 쪼개어 분열증적 소비 촉진의 경향으로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로서의 자아, 어머니로서의 자아,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자아, 동창 모임 성원으로서의 자아 등으로 쪼개질수록 한 개인이 소비하는 상품의 목록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소비사회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이며 동시에 노동자의 연대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통일성마저도 가능한 분해하려는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일이죠. 노동자이며 소비자라는 자신의 현실을 망각하게 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내면조차도 소비 행위의 촉진을 위해 산산이 분열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적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역설적 교훈을 얻습니다. 분열된 자아상을 연결하여 통일적 인격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아가 분열된 개인들을 연결하여 통일적 연대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결국 우리는 자본주의가 던져놓은 거대한 욕망의 집어등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교훈을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책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제가 다른 책에서 봤는데 이런 생각이 확장되어서 강신주 박사님이 대안으로 추천하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도 한때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살다 보니 좀 잊혀진 그런 이제 토픽이었는데요. 요새 다시 그것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 지식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제 머리에 들어가 있는 지식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것은 옛날부터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었지만 어떤 실천을 좀 해볼 수 있을까, 어떤 참여를 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실천의 의지가 또 전과는 다르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왔습니다. 다음에 제 앞에 있는 챕터의 제목은 수족관에 갇힌 낙지의 삶이에요. 제목이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우리의 삶이 이런 낙지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지 않으실까? 예, 들어가 보죠. 소비사회는 필요 이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환각의 체계입니다. 이러한 환각작용은 과도한 소비로 이어지고 쓰지도 않는 물품을 쌓여만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물품들을 다른 사람들과 마음 편히 나누어 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호가치가 사라진 물건을 남에게 줄 경우 그것을 받아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허영심을 여지없이 짓밟는 경험이 될 수도 있죠. 물건을 주겠다는 제안을 정중히 사용하면서 이웃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보이냐? 물론 이것은 산업자본이 의도했던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신 유행의 신상품만이 우리를 관심과 사랑의 주체로 만들어준다고 느끼도록 설계한 것은 바로 산업자본주의였으니까요. 만약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게 된다면 산업자본은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산업자본의 속은 타들어가겠죠. 위와 같은 소비자들 간의 연대는 잉여 가치를 얻으려는 산업자본의 욕망에 치명적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파스칼에 이어서 인간의 원초적 허영심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 바로 산업자본주의입니다. 인간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지갑을 열게 하지 못하면 산업자본은 잉여 가치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는 유하의 말은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마치 우리에게는 소비문화의 상징인 압구정동에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압구정동은 산업자본이 만든 샹들리에, 인간을 포획하려고 마련된 욕망의 집어등입니다. 때를 지어 몰려드는 오징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압구정동이라는 소비 공간에 이릅니다. 이 책을 당시에는 이제 압구정동이 그런 장소, 플레이스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곳이 어딜까요? 청담동, 가로수길 뭐 이런 데겠죠. 압구정동에 이른 순간 순박한 허영심은 더욱 증폭되어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내면에서 요동칩니다. 결국 우리의 처지는 꼼짝없이 사지로 몰려드는 오징어 신세와 비슷해지죠. 시인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비로 꽉 찬 세상,
신유보시의 하루 2라는 데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비로 꽉 찬 세상이라고 노래를 했던 것도 이런 풍경 때문입니다. 인간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것은 산업자본에서는 사활을 건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해 상품에 대한 욕망을 증폭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도 분명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벤야민이 지적했듯이 19세기나 20세기 초에 아케이드나 백화점은 허영의 각축장이자 욕망의 해방구 노릇을 톡톡히 수행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한 곳은 다름 아닌 강남 압구정동이었죠. 유화가 압구정동은 체제가 만들어낸 욕망의 통조림 공장이라고 노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압구정동은 그 유화의 글 속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압구정동은 체제가 만들어낸 욕망의 통조림 공장이다. 국화빵 기계다. 지하철 자동 대찰구다. 어디 한번 그 투입구에 당신을 넣어보라. 당신의 왁구를 뒤밀어보라. 예컨대 나를 포함한 소설가 박상우나 시인 한민복 같은 왁구로는 당장은 곤란하다. 넣자마자 띠띠 소리와 함께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 투입구에 왁구를 맞추고 싶으면 우선 1년간 하루 10kg의 로드잇과 섀도복싱 등의 피눈물 나는 하드 트레이닝으로 실버스타 스텔론이나 리차드 기어 같은 샤프한 이미지를 만들 것. 일단 기본 자세가 갖추어지면 쭉 이어져요. 그리고 이곳 어디를 들러보라. 차림새에 빈부격차가 있는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욕망의 평등사회다. 패션의 사회주의 낙원이다. 가는 곳마다 모델 탤런트 아닌 사람 없고 가는 곳마다 술과 고기가 넘쳐나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구나. 미국서 똥구르마 끌다 온 놈들도 여기선 재미 많이 보는 재미동포라. 지화자 봄날은 간다 해서 세속도시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싶은 자들 압구정동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는구나. 또 이어져요. 걸어가면서 만날 수 있다. 오 욕망과 유혹의 삼투압이여. 자 오관으로 느껴보라. 안락하게 푹 절여진 만화 방창 각종 쾌락의 묘지. 체제의 꽁치 통조림 공장. 그 거대한 피스톤이 톱니바퀴의 검은 기름의 몸체를 번뜩이며 손짓하는 현장을 왕성하게 숨막히게 숨가쁘게 그러나 갈수록 섹시하게 바람이 분다. 이곳에 오라. 바람이 분다. 이곳에 오라.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래도 이곳에 오라. 이게 유화 시인이 지은 시예요. 시인에게 압구정동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신성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압구정동을 철통같이 지킨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압구정동의 문턱이란 물리적이기보다 심리적이기 때문이죠. 압구정동은 가장 모던한 사람들과 가장 모던한 상품들이 모인 꿈의 성전입니다. 어쨌든 시인도 칼라 텔레비전 속 광고 주인공들이 내뿜는 에로티즘을 통해서 최신 유행이 무엇인지 어떤 스타일에 각광받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이고 현실은 현실일 뿐입니다.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심리적 간극이 있죠. 텔레비전 속 광고 주인공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근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직접 현실 세계에서 그들을 보았을 때 상황은 매우 달라집니다. 마치 말로만 듣던 공주님을 직접 본 농촌 총각들처럼 생각지 못한 흥분과 당혹감을 느낄 것입니다. 압구정동은 바로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꿈의 세계가 곧 현실로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누구나 텔레비전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광고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압구정동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광고의 주인공과 같거나 혹은 매우 유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결코 그럴 수 없었기에 절망하죠. 남들처럼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지만 자신이 현재 가진 모든 것이 꿈의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자격지심 때문이죠. 그래서 유화는 애꿎게도 소설가 박상우 그리고 시인 한민복을 끌어들입니다. 자신만이 이런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문인도 아마 압구정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부당할 것이라는 자기 위안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럼에도 시인 유하가 계속 압구정동에 입성할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우선 광고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몸을 섹시하게 가꾸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명품 의류, 선글라스, 그리고 목걸이가 잘 어울리겠죠. 물론 그 다음에 광고에 등장하는 신형 자동차도 잊지 말고 구매해야 합니다. 광고의 주인공은 파스칼이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람의 질투 어린 시선을 한 몸에 받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의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데 성공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자신이 광고 속 주인공에 주목하고 그를 부러워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그 주인공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자신도 남들에게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 될 테니까요. 이것은 사실 거의 본능에 가까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메고 다니는 핸드백, 그들의 몸을 감싼 의류, 그리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광고 속 주인공의 주목받는 삶의 이미지를 이미 한가득 흡수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들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상품들을 메고 입고 탈 수만 있다면 자신도 광고의 주인공처럼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는 삶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압구정동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이 인간 허영의 전투장이자 동시에 욕망의 학습장이기 때문입니다. 더 멋진 패션과 스타일로 새롭게 무장했을 때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압구정동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최상의 쾌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반면 자신과 스타일이 낡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좌절하는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앞의 경우는 거의 경험하기 힘든 일입니다. 자신의 미적 감각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산업자본이 바로 압구정동을 성전으로 만든 진정한 이유죠. 압구정동은 산업자본주의가 우리의 허영심을 키우고 욕망을 길들이려고 만든 성소입니다. 그래서 허영과 욕망의 바람이 일어나면 좀비처럼 압구정동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분다, 이곳에 오라는 압구정동의 유혹도 치명적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래도 이곳에 오라라는 말입니다. 압구정동에 오기만 하면 그렇게 심하지 않던 욕망의 바람도 태풍처럼 몰아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치명적 유혹은 바람과 같은 인간의 욕망과 허영 때문에 가능하다는 유아의 지적은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가 인간의 욕망과 허영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제에 맞도록 길들인다는 점이 아닐까요? 시인이 자본주의에 포획된 인간의 모습을 수족관 속에 갇혀 우글거리는 산낙지로 비유한 것도 이런 이유겠죠. 자, 시인의 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횟집 수족관 속 우글거리는 산낙지, 푸른바다 누비던 완강한 접착력의 빨판도 유리벽의 두루뭉실함에 부딪혀 전투력을 잊은 채 퍼질러 앉은 지 오래. 가쁜 호흡의 나날을 흐물흐물 살아가는 산낙지. 주인은 부지런히 고무옷으로 뽀글뽀글 하루분의 산소를 불어넣어준다. 산낙지를 찾는 손님들이 들이닥칠 때 여기 쌩쌩한 놈들이 있는데쇼. 히히, 제발 그때까지만 살아있어 달라고. 그러나 허헉대는 그대들의 숨통 속으로 담비처럼 달콤히 스며드는 저 산소 방울들은 진정 생명을 구원하는 손길인가. 투명한 수족관을 바라보며 나는 투명하게 깨닫는다. 산소라고 다 산소는 아니구나. 저 수족관이라는 틀의 공간 속에서는 생명의 산소도 아우슈비츠의 독가스보다 더 잔인하고 음흉한 의미로 뽀글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유하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었군요. 그래서 훌륭한 시인인 것 같습니다. 참, 오징어를 보고 산낙지를 보고 이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에 내몰려서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소비와 욕망과 허영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판에 놀아나는 그런 체제 속에 놀아나다가 이 짧은 생을 하직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유하 시인의 눈에는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수족관에 갇힌 산낙지를 보며 유하는 놀랍니다. 산낙지를 통해 소비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운명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가게 주인은 산낙지에게 필요한 공기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산낙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게 주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포획된 산낙지가 싱싱해야 더 많은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오니까요. 만약 산낙지가 주인이 공급해주는 신선한 공기를 좋아한다면 아마도 산낙지의 어리석음을 조롱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산낙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이 넣어준 공기가 아우슈비츠의 독가스보다 더 잔인하고 우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사실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산낙지들은 무겁게 닫힌 뚜껑 때문에 결코 수족관을 탈출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산낙지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유아의 시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수족관에 갇힌 산낙지는 분업화된 사회에서 파편화된 지식만을 배우는 우리 현대인을 상징합니다. 한편 가게 주인이 공급하는 공기란 현대인들이 자신의 전문화된 분업화된 노동을 대가로 해서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실업이 도래하기 전, 곧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되기 전에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구가한다고 느낍니다. 임금으로 받은 돈은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유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임금으로 구매하는 이 상품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 그리고 이웃 노동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이웃들은 산업자본에 고용되어 수많은 상품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노동의 대가로 얻은 임금을 자신과 이웃이 만들어낸 그 상품들을 다시 구매하는 데 사용합니다. 산업자본의 소비 전략을 통해 결국 자신이 만든 상품을 스스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동시에 소비자라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 노동자가 자신이 만든 물건을 자신의 임금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싸게 소비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멈추지 않고 작동하는 핵심 비밀이자 신비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산업 자본주의가 어떻게 우리를 파편화하고 길들이는지, 그리고 우리의 노동과 소비가 어떤 위험한 논리를 내포하는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는 산업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지점에서 산소라고 다 산소는 아니구나라는 유하의 탄식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라고 해서 다 자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자유를 살아왔던 거죠. 자본주의 하에서 돈은 분명히 자유라는 감정에 물질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자유의 감정, 두려움 없는 당당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원하는 상품을 마음대로 구매할 자유, 즉 이러한 소비의 자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적절히 생산할 수 있는 생산의 자유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의 자유란 결국 자본가 자신이 독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본가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윤택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노동자가 다시금 소비자가 되어서 자본가의 상품을 구매해주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결코 잉여 가치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잉여 가치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는 반드시 이러한 메커니즘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임금을 주기 전에는 자본가가 존재론적으로 우월하지만 임금을 받은 순간부터는 노동자가 우월하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가 임금을 받아 소비자로 탄생하는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자본주의는 그 체제가 만들어낸 상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게 하기 위해 소비사회가 자유로운 사회라는 전설을 유포해 왔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그런 전설을 유포해 온 거죠. 소비의 자유나 개성의 분출 혹은 욕망의 해방이라는 테마는 소비사회가 우리를 통제하기 쉽도록 고안해낸 새로운 슬로건 혹은 새로운 삶의 강령들입니다. 그럼에도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 시점엔 소비자가 갑인 겁니다. 하지만 대중매체의 수많은 광고나 화려한 백화점 등을 통해 우리 욕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길들어 왔고 우리 무의식은 항상 새로운 상품을 갈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산업 자본은 욕망의 불을 부채질하는 강력한 바람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유화가 불을 키운 것은 팔할 바람이었다고 이야기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소비의 자유 이면에는 돈에 대한 복종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만끽하는 듯 보이는 소비자라는 사실, 자본에 종속된 노동자나 다름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미 소비 욕망에 깊이 물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반복되는 소비와 노동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압구정동, 청담동, 가로수길, 명품 뿐만 아니라 그냥 굉장한 제품들, 신제품, 신상 넘쳐나죠. 세일 상품들. 이런 것들로 상징되는 소비 문화의 맛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 맞아. 욕망과 허영을 버리면 우리는 소비사에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여전히 텔레비전, 홈쇼핑, 모바일 쇼핑, 속 광고 여주인공의 섹시한 움직임을 우리도 모르게 응시하고 우울한 날에는 쇼핑을 해야 할 것 같고 하는 심리 상태에 빠지죠. 그만큼 산업 자본주의 논리에 너무 깊이 함몰되어 있다는 거죠. 단순한 노스텔지아와 교훈만으로 소비사회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인 유화를 괴롭히는 문제,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화두가 그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을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강신주 박사가 알려줄 수 있을 거고 저도 조금 읊을 수 있을지 모르고 다른 책들은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강신주 박사가 여기서 그 답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답이 없어서나 몰라서라기보다 굉장히 많은 답과 실천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 답은 스스로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나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벗어나야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스스로 들어야, 그런 다짐이 생겨야 그게 실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다행히 저에게는 그런 동력이 얼마 전부터 조금씩 저도 모르게 생겨나더라고요. 이 철학책을 한두 권 접하고 그걸 또 굉장히 깊이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반성을 하며 이랬었구나, 내가 정말 몰랐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슴으로부터 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나는 알고 나서도 이전과 같은 삶을 계속할 수는 없어라는 마음속에 울림이 좀 있었고, 그래서인지 여러 가지 소비를 지연하고 자제하고 최소로 하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생겨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더 이상 소비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비를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명절이에요. 이런 명절이라 더 바쁜 분들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보내는 시간들이 좀 더 이 피로감을 불러오는 그런 시간이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모쪼록 이런 내가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그 체제가 나에게 강요해 왔던 의식하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였던 그런 삶들이 사실은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게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거를 나를 위한 방식으로 전환시켜 놓으려는 생각을 조금씩 해볼 수 있는 여유 아니면 오늘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 다음에라도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읽다 보면 어느 날엔가 꼭 제가 읽어드린 이 텍스트에서가 아니라 다른 텍스트가 아닌 영화를 보면 길을 가다가 문득 어떤 아주 너무나 적나라한 광고를 봤을 때 갑자기 머리에 번개처럼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내리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한가로운 시간 조금 만들어내실 수 있었으면 바랄게요. 예,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